일본에 갔을 때 혼욕탕을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예의도 바르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인사손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야만적인 모습을 목욕탕에서 볼 수 있다니 굉장히 놀랐다라고 그 페리 제독이 미국에 가서 경험기에 섰습니다. 그것이 미국 전체에 알려져가지고 일본인들은 역시 야만하다, 이런 식의 인식이 일본 안에서 확대가 됩니다. 일본에서 혼욕 문화가 당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혼욕탕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처음은 절이나 신사에서 그 가족탕으로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가족탕이기 때문에 남녀가 그냥 부부 그리고 가족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손님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식사 같이 하고, 이러한 문화에서 혼욕이라는 것이 시작되었고요. 그것이 또 대중화된 거죠. 그래서 처음은 남탕하고 여탕, 이것도 만들면 2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전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남녀가 그렇게 같은 탕위에 들어가지만 상당히 약간 어둡게 하는 그러한 혼욕탕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남녀가 들어가도 그렇게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에도 시대, 그러니까 17세기가 돼가지고 많이 상업적으로도 발전이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거기에서는 1층에서는 목욕탕, 2층에서는 말하자면 식당이라든가 혹은 현재로 말하면 그 안마할 수 있는 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오락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생겼습니다. 일본에 지금 그 사우나는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시작은 에도 시대였다, 17세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약간 외설적인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거는 먼저 유나라는 소녀죠. 그 유나는 손님들의 몸을 씻어주는 여성입니다. 그거는 남녀가 다 들어오니까 여자 손님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손님들에게도 머리도 감아주고 등에 때를 밀어주기도 하고요. 그럼 그 소녀 혹은 소녀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30대, 40대 정도까지의 여성들 중에서 유나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또 2층에 아까 이야기한 그 오락실에서 성적인 서비스를 하는 그런 문화도 에도 시대에는 이미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도 마부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하여서 혼욕탕은 괜찮지만 그런 외설적인 성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해서 강력하게 단속한 그러한 시기는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단속이 된 것이 아니었고요. 계속 그 에도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그 메이지 시대라는 근대화된 시대가 되어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이 목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는 역사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일본인들도 느끼게 된 계기는 미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간 거죠. 이게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개국시키기 위해서 1853년에 처음으로 일본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여서 돈산 스호조약을 맺자라고 일본에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1858년에 그러한 돈산 스호조약이 맺어졌지만 그 사이에서 페리는 또 한 번 일본에 갔고요. 두 번째 일본에 갔을 때 혼욕탕을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예의도 바르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인사손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야만적인 모습을 목욕탕에서 볼 수 있다니 굉장히 놀랐다라고 그 페리 제독이 미국에 가서 경험기에 섰습니다. 그것이 미국 전체에 알려져가지고 일본인들은 역시 야만하다, 이런 식의 인식이 일본 안에서 확대가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여서 정부 차원에서 혼욕당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여서 입금한 남자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또 아직 왜냐면 갑자기 특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게 혼욕당 아니다는 식으로 외국인용으로 그냥 보인 거죠.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아직은 혼욕당이었어요. 그래도 역시 시간이 지나가면서 현재의 남당 여당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금도 특히 여행지에 가면요, 혼욕당 남아 있습니다. 온천에서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지금 20군데 정도 대단히 유명한 혼욕당이 남아 있어가지고 저도 몇 번 갔습니다. 제가 가는 데는 다카라가와 온천이라고 하여서 도쿄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인데, 그러나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은 굉장히 긴 타올을 주기 때문에 그곳으로 몸을 감고 그냥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그냥 보통 타올로 그냥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은 전혀 걱정할 그러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 그러한 혼욕당이 20군데 정도 있는데요. 어떤 곳은 수영복을 입고 그냥 들어간다고 합니다. 혹은 전용 옷이 있어요. 전용에 거기에 가서 그냥 빌려주는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목욕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인데 남녀 혼욕탕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니까 스포츠웨어 같은 거 그냥 입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다 나체가 보인다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그래도 옛날에부터의 혼욕이라는 그러한 문화,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도 시대 때 혼욕탕 같은 문화가 발달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대중화된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남성들 중심의 문화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도 시대에는 또 남녀가 들어가서 굉장히 민망한 행위가 있었던 그러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아무래도 남성들의 문화로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단속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또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되면 에도마프도 단속했지만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갔던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하나의 에도 시대에 특히 에도 도쿄 중심으로 하나의 현재로 말하면 오락이었던 거죠. 일본 혼욕탕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굉장히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개방된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여성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대로 아름몸으로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들을 보면 남성들이 훨씬 아름몸에 가까운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다카라가 온천이라는 데서는 저녁 식사가 굉장히 별미입니다. 1박 하면 거기서 저녁을 먹잖아요. 거기는 콤의 고기가 나와요. 콤. 그래서 가면 콤들이 우리 속에서 사육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콤들이 많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살아있는 진짜 콤들이에요. 그런데 1박 했더니 밤에 콤의 고기가 나와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그냥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콤의 고기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혼욕탕하고 별개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러한 콤의 고기를 먹는 데가 많이 없어요. 일본에서. 그런 면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다카라가와 온천이 유명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혼욕탕입니다. 일본에서 가족 중심의 목욕 문화가 생기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먼저 욕조가 집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맨션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라든가 혹은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또 새롭게 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 욕조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욕조가 있는 아파트라든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냥 샤워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거의 90%, 95% 이상이 욕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인들이 역사적으로 탕에 들어가는 목욕, 욕조에 들어가서 느긋하게 좀 편하게 목욕을 하는 그러한 습관이 아주 옛날부터의 전통이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이것은 하루에 피로가 샤워로서는 안 되고 욕조에 들어가야만이 피로가 풀린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큰 욕조가 있으면 어머니하고 아이가 작은 진짜 꼬마였을 때는 어머니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가 돼도 그냥 습관으로 그냥 그 남자아이라고 해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가족으로서는 좀 이상하지는 않죠. 그래도 중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온천에 가면 지금도 가족탕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작은 욕조가 몇 개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가족탕을 운영하고 있고요. 혹은 아주 큰 욕조라고 해도 다 빌릴 수가 있어요. 시간 30분이라든가 제한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가족으로 거기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현재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은 많이 이용했습니다. 서구권 문화에서 보면 일본은 성에 대해 개방적인 느낌인데 그런 문화가 형성된 배경이 있을까요? 물론 유럽에서도 남녀 혼욕탕이라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페리는 유럽 쪽의 문화도 잘 몰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말하자면 아무래도 그런 곳에 상당히 엄격한 종교라든가 발전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의 그 종교는 불교인데요. 그렇죠. 불교는 그 남녀의 그러한 그 성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불교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호모섹슈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성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일본이 옛날부터 습하잖아요. 매일 목욕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느낌 자체가 안 좋다. 땀으로 많이 흘리니까. 그러니까 목욕 문화가 발전되었고 그런 면에서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본 집으로 가면요. 목욕을 하고 산반신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거는 남성이에요. 여성 아니라 남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조금 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광경을 일본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대재앙을 예언한 만화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오늘 제가 실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인데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라고 합니다. 타츠키료라는 사람이 작가이고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재밌는 사람인데 만화가이기는 하지만 꿈에서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여러 가지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서 나중에 그것을 모아서 만화로 그렸습니다. 그게 1997년에 첫 번째 내가 본 미래를 냈어요. 이거는 두 번째 내가 본 미래인데요.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에 냈는데 1995년까지 일어났고 그러나 그것은 미리 꿈에서 봤다라고 해서 그린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이애나비의 사망 사건이라든가 기타 퀸이라는 프레드리 마큐리인가? 거기 보컬이 에이즈로 사망하잖아요. 이런 거 꿈에서 봐요. 네, 그것을 그렸어요. 네, 그러나 지나간 일이잖아요. 사실 지나간 일을 그때 내가 꿈에서 봤다.
그것이 실현이 되었다라고 만화에 그려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책에 하나, 미래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북대지진이었는데요. 2011년 3월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3월까지 썼어요. 실제로 2011년 3월 11일 동북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그린 것도 아니고 표지에 한 글 속에 2011년 3월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것을 쓴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일단 그게 적중했기 때문에 그 책을 낸 것은 1997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첫 번째 내가 본 미래에는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런데 그 이후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만화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좀 은퇴하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나 2021년 다시 금을 걷다라고 하여서 이 책을 낸 것입니다. 내가 본 미래의 완전판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것은 2021년에 낸 책이지만 2025년 바로 올해의 예언이 더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글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25년 7월 5일 일본에서 대재난이 온다. 이번에는 재앙이 아니라 재난이 온대요. 말이 조금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리고 어떤 것이냐, 금에서 본 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태평양의 필리핀, 그리고 대만 가까이, 그리고 일본에서 남쪽의 바다에서 대폭발이 일어난다. 7월 5일, 올해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필리핀, 그리고 대만, 그리고 홍콩의 육지가 연결되어 버렸다. 이 폭발로 엄청난 해일이, 그러니까 쓰나미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일본 열도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물에 적셨다. 그리고 그 쓰나미의 높이가 동북대지진 때 최고 쓰나미의 높이의 3배를 넘었다. 그때는 평균적으로는 그 10m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0m 이상. 그리고 동북대지진 때는 최고는 40m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그렇다면 120m, 이것은 조금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또 폭발이니까 그것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그것으로 사실상 일본은 망한다. 그 이후에 일본의 모습은 거의 도쿄라든가 망해가지고 동북지방 그리고 홋카이도에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거는 일본이 망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 자체가 일본 침몰이라든가 그러한 영화라든가 소설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세계적인 예언자였던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 일본은 물에 잠길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 예언은 거의 90% 이상 적중됐거든요.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그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은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Must be sunk. 그러니까 일본은 물에 잠겨야만 한다라는 약간 그 사람의 희망. 왜냐하면 그 일본하고 전쟁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난카이 남해 해곡의 대지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실제로 올 것이다.富士山의 대폭발도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러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서 또 그러한 난카이 트로프라고 해요. 남해 해곡에서 조금 지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일단 먼저 남해 해곡 대지진에 대해서는 100년에서 150년의 주기로 그러한 대지진은 실제로 있었다. 그런데 과거에 남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난 지
올해로 80년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아직 100년 되지는 않았지만 30년 이내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이내라는 말은 그냥 30년 후가 아니라 오늘 와도 그거는 이상하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해 해곡 대지진은 아까 이 만화에서 있었던 그 예언처럼 쓰나미의 높이가 역시 30m를 넘는다. 그리고 그 범위가 아주 넓어요. 일본 요르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규슈 쪽에서 나고야를 지나가지고 그 후지산, 그러니까 도쿄 가까이까지의 아주 그 넓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게 2번 정도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조금 서쪽에서 먼저 크게 일어나고 동쪽에서 더 크게 일어나고 전체가 남해 해곡 대지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지진과 같은 대재앙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아주 쉽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 요르도의 구조죠. 바로 지반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라는 것이고,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반인데, 일본은 하나의 플레이트 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4개 정도의 플레이트가 겹쳐져서 그 위에 일본 요르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주 큰 것은 유라시아 플레이트, 아시아 쪽에서 오는 유라시아 플레이트. 이 유라시아 플레이트만 있는 게 한국이에요. 한반도는 아래에 플레이트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아주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라시아 플레이트가 있고 또 남쪽에서는 필리핀 플레이트가 쭉 올라와 있고 그리고 태평양 플레이트라는 게 있고요. 또 북미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플레이트가 4개 다 겹쳐져 있어가지고 그 위에 일본 요르도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그 플레이트가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플레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플레이트는 아래로 들어가고 위의 플레이트는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그런데 그 아래로 들어가는 플레이트하고 위에 있는 플레이트가 이제 힘이 더 이상 미끄럽게 쭉 아래에 있는 플레이트가 가지 않게 될 그러한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위에 있는 플레이트가 걸리는 거죠. 이게 그러면 아래는 쭉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움직일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풀리는 거죠. 그 중력으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플레이트의 움직임입니다. 그러한 플레이트나 특유의 겹쳐져 있는 구조가 한반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주 큰 지진은 미래에는 몰라도 이것은 플레이트형 지진입니다. 물론 플레이트형 지진이 아니라 땅 안에 균열이 생기면 또 그게 움직이면 다른 종류의 지진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지진이에요. 땅 안에 균열이 생겨서 그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일본은 균열 같은 게 없어도 플레이트 자체가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알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다 느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돈이 많고 은퇴한 사람들은 뉴질랜드라든가 많이 이주를 갑니다. 실제로. 언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언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사고가 일어나서 못 살게 될지 모른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을 서서히 떠나고 있습니다. 후지산 폭발이나 난카이 대지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후지산 폭발의 시기도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후지산도 역시 150년에 한 번 정도는 폭발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혹시 후지산이 폭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큰 피해는 그 화산재입니다. 화산재 뭔지 아시죠? 엄청나게 그 분화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주 가까운 데는 보통의 폭발로 50cm 정도, 화산재가 50cm 정도 쌓인대요. 50cm면 어마어마하죠. 이곳으로 거의
그 모든 것이 기능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富士山에서 도쿄까지는 150km 정도 있습니다. 네, 도쿄에도 그 10cm 이상 쌓인다고 합니다. 10cm 쌓여도 이게 여러 가지 그 공장이라든가 모든 기기, 그게 다 움직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판경 거의 100에서 150km 정도는 마비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피해입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용암으로 굉장히 그 피해가 발생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富士山폭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카이 대지진, 남해 대지진의 경우는요, 이것은 저번에 2011년에 동북 대지진 때도 한반도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아마 5cm 정도 서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남해 대지진이 일어나면 그것보다 더 크게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한반도의 아래에 있는 집안에 굉장히 많은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안에서도 더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일어날 그러한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매년 히트쇼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히트쇼크라는 것은요, 그냥 자고 있는데, 기본은요, 자고 있는데 그냥 사망해버리는 그러한 사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한국에서도 주무시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년에 여러 명 미만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2022년은 그 최근에는 가장 많았고 거의 총 500명 1년에 죽었습니다. 밤 사이에. 물론 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낮에도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왜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초체온증, 그러니까 산에 가서 실제로 동사한다라든가, 특히 거기 눈이 많은 지역에서 눈 속에서 그냥 죽는다라든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거 진짜 동사죠. 그거 아니라 초체온증입니다. 이것은 35도 이하가 되면 초체온증이 됩니다. 35도 이하가 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돌아가실 위험이 높아집니다. 현재 일본 집은 먼저 추워요. 한국은 온돌도 있고, 그리고 춤실 때 전기 매트라든가 전기 담요라는 것으로 따뜻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침대도 온돌 침대라든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따뜻하게 해야 잘 수 있다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체온증이라는 것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러한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덥게 하면 잘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잘 때는 어느 정도 좀 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이 잘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병이 좀 있거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초체온증에 걸려서 그냥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세계 1위에 가깝죠.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3명의 한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러한 노인들은 혼자 사는 노인들이 더 많습니다. 둘이서 혹은 가족으로 살고 있으면 조금 춥거나 하면 다른 가족이 주의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나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며칠간 반치되어 있다라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러한 약간 추워도 오히려 시원하다가 느끼면서 자는 문화, 그리고 또 절약하려고 해서 난방을 많이 좀 켜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많이 절약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1년에
1000명에서 1500명이라는 그러한 히트쇼크에 의한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주택의 겨울철 실내 평균 온도가 특히 더 낮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그 일본의 문화, 전통 문화는요,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여름에 맞는 집을 지어야 된다. 왜냐면 여름은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겨울용으로 따뜻한 집을 만들어버리면 여름에는 잠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조금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짓는 것이 일본의 옛날부터 내려온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겨울 때는 추운 거죠. 그런데 그때 따뜻하게 하면 그 문제가 없지만 따뜻하게 하지 않고 특히 노인이 되고 돈도 많이 없고 그러면 그리고 혼자 살고 있고 근데 이게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서로 배려하면서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혼자 살고 있으면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도 같대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또 일본에서의 혼자 사는 문화 그리고 좀 역사적으로 시원한 집을 만드는 습관이 있어서 겨울 때는 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일본에 목조주택이 많은데요. 목조주택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목조주택은 몸에는 좋죠. 여러 면에서 그 나무의 향기 혹은 나무가 갖고 있는 생기 이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목조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건강에 아주 좋은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나 목조주택이라고 해도 잘 지어야 돼요. 네, 아주 좋은 목재로 일본말로 마르타라고 하잖아요. 통나무로 잘 만들면 굉장히 좋은 목조주택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얇은 그러한 목조로 만들면 더 춥고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진이 오면 이거는 쉽게 무너집니다. 일본의 요새 규슈에서도 미야자키현에서도 지진이 왔고요. 그리고 지난해 1월에 동해 쪽에 있는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라는 데서도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 목조주택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 목조주택은 조금 문제가 있다. 조금이라기보다 문제가 좀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조주택이 집을 따뜻하게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나요? 아무리 목조주택이라고 해도 따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불을 그렇게 만들거나 그런 데는 문제없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스럽잖아요. 불을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불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더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을 때는 난방기구라든가 불을 만들어서 한다라든가 그런 것보다 잘 때도 두꺼운 이불을 많이 덮고 잔다라든가 이불을 되게 세게 덮고 잔다라든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본 겨울 온천 여행 시 한국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본 온천에서는 그렇게 춥게는 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생각보다 추울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추우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요새 일본도 여러 가지 면에서 물가가 비싸고 에너지 값이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절약하려고 하거든요. 요관이나 호텔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쌀값 대란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은 옛날에는 이렇게 쌀이 부족한다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1995년까지인데 일본 정부가 쌀을 다 구입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돌았어요. 현재 한국이 남아도는 현상하고 비슷했어요. 그런데 1995년 이후 그러한 식량 관리 제도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일본 정부가 사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요에 맞게 쌀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더욱더 소양화된 음식 문화 이것을 즐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침은 그냥 밥을 안 먹어요. 빵하고 커피 이런 문화가
일본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쇼와 시대라는 것은 사실 1989년까지인데요. 그 쇼와 시대하고 그 이후의 시대, 특히 2000년 이후의 시대가 굉장히 쌀의 소비량에 있어서 2000년 이후는 그 이전보다 2분의 1이 전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쌀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있어서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쌀의 소비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더 라면이나 빵이나 파스타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더 줄어들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가지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일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엔조가 가장 큰 이유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먼저 사람들이 찾는 곳은 팝이죠. 스시라든가 돈까스, 덮밥이라든가 아무래도 빵은 그 일본에서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팝의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쌀이 안 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점, 특히 팝을 주로 하는 음식점은 절대적으로 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중간 도매업자들이 쌀을 굉장히 많이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쌀이 없으면 음식점은 영업을 못합니다. 보통 집은 쌀이 없다 하더라도 뭐 우동 먹어도 되고 뭐 라면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 대체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팝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점 일본이 그게 주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중간 도매업자들은 사재기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쌀 자체가 원래 부족하고 많지는 않아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재기하고 자신들의 항상 그 도매업자로서 그렇게 납품하는데 우선적으로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본인들은 슈퍼라든가 가면 없어요. 있어도 엄청나게 비싸요. 이러한 현상이 특히 지난해 2024년 여름 이후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근데 10월이 돼가지고 새로운 그 쌀이 생산이 되었지만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 가는 외국인들이 지금도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일본으로 갑니다. 엔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엔조 현상이 끝나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쌀값 폭등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비춘미라는 게 있다라는 거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내놔라 빨리 그런 식으로 왜 지금 뭘 아끼고 있냐 막 이러한 상황이죠. 왜냐면 쌀값이 그 폭등했는데 그거는 다 서민들의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또 생각이 있어요. 비춘미를 모두 사용해 버리면 진짜 비싼 사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지진이라든가 그거 일어났을 때 혹은 그 다른 외국하고의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수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쌀을 그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비축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내놓았다는 거죠. 일부라고 해도 이것은 보도 안 하는 것을 사상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놀랍기는 하고요. 그러나 일본인들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굉장히 불만스럽죠. 쌀값이 오르면서 쌀 대신 저렴한 우동을 먹거나 공깃밥 크기별로 가격 지불 등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예, 먼저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대단히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굉장히 맛있어서 유명한 돈가스 집은 또 하나의 특징은 팝은 얼마나 먹어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게 끝난 거죠. 그러니까 한 그릇, 두 그릇째 먹을 때는 돈 내야 돼요. 한국하고 똑같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 것이었어요. 돈가스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리고 야채, 거기에서는 양배추가 거의 거기도 무료였어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그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그러한 그 음식 값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모른다, 한국이 선진국인 줄 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요, 그렇게 알려진 것은 2019년이었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No Japan, No 아베 그 운동이 한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그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일본의 젊은이들은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노 재팬 할 어떤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일본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좋은 게 많은데 왜 굳이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젊은 일본인들의 머릿속에는 먼저 젊은 사람들이니까 화장품 같은 거 그게 저렴하고 좋은 화장품이다. 그거는 한국 거거든요. 그리고 종류가 많다. 일본 것보다 훨씬 좋다. 일본의 그 시세이도라든가 그런 것은 비싸기만 한다. 그런데 내용상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이 좋은 것을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다. 거기서 그냥 선진국이다라는 이미지가 그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시작돼가지고 또 그 일본 내에서는 당시 그 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그러한 일본인들은요,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일본이 선진국이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은 그 10년대 초 정도까지. 그때 버블 경제가 엄청나게 일본의 부를 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쿄의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 이거는 그 10년대 초까지의 현상이었어요. 일본이 그야말로 갑자기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그 10년대 중반부터는 또 95년도에는 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경제가 쭉 나빠져가지고 도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취업 핑하기라는 것이 와가지고요. 그 10년대 후반에는 몇 번 회사에 원서를 내도 취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도 프리타라고 했어요. 프리타가 뭐냐고 하면 평생 알바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 시기에 취업을 못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살아야 된다라고 결심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프리하게 그렇게 움직인다. 그런 뜻인데 그때의 젊은 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은 일본이 선진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한국이 불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는 또 2000년이 되면 리먼 쇼크도 있었고 한국은 리먼 쇼크를 일본보다는 덜 그때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2011년에는 동북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 아니구나. 또 후쿠시마 원전 문제, 반사능 문제 이것으로 후쿠시마에서 300km, 600km까지가 탄시는요. 이거는 반사능의 그 오염 범위에 들어간다. 300km는 도쿄이고 600km 오사카예요. 그때는 오사카까지 위험하다. 그 이후 아베 정권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막았거든요. 네, 그러나 탄시는 굉장히 일본인들이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끝났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2011년 진짜 많은 일본인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한국은 특히 한류를 중심으로 2004년 다 기억하겠지만 연사마 붐, 배현중의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그 이후에 한류 드라마, 이어서 K-POP, 일본에서 엄청난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역시 문화 콘텐츠라는 것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상당히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인 부상이죠. 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굉장한 고액의 투자를 못해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1년에 뭐 200억, 300억 이거 뭐 전혀 문제없이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을 발전시키잖아요. 일본은 그 기업이 그러한 체력이 없어요. 이거 다 뉴스에서 보는 일본 젊은이들 그리고 일본인들 전체가 한국에 대해서 일본은 언젠가 추월당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2015년 물가까지 생각한 GDP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최근에는 물가를 고려하지 않아도 면목상의 GDP로서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실코인이 이제 한국이 좀 위로 가구나 라는 것을 많은 일본인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어 실력이 대단하다. 일본인들은 영어를 스피킹 이거 못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스피킹까지 잘한다. 이유는 간단해요. 일본의 영어 시험은 스피킹 거의 없어요. 한국은 스피킹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데 그러나 한국 사람 왜 그렇게 영어를 잘해? 이거는 일본에서 하나의 선진국이라는 그 하나의 그 기준은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옛날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영어 레벨도 지원당했다 혹은 차이가 벌어졌다 이게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젊은 세대는 그 서로에 대한 편견이 없기 때문에 금방 사이좋게 됩니다. 사실 한국의 젊은이들도요, 일본 문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좋아하고 슬람덩크라든가 안 본 젊은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도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역시 한국의 K-팝이라든가 한류 드라마라든가 이러한 그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선진국 한국을 좋아한다. 특히 지금 한일 우호의 중심에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론 이런 젊은이들이 조금 나이가 가면 과거의 역사를 그래도 알게 됩니다. 일본인들의 역사를 거의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들보다 좀 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인식의 차이는 생길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젊은 시절에 서로 교류를 한다면 서로 친구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어도 왔다 갔다 하고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면 한일 관계는 굉장히 희망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일본 쪽에서도 이 정보는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먼저 대통령실 옆에 연산 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원래는 미군 기지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미군 기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특히 거기에는 그 정보 수집하는 사람들이 주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번에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모의가 캐치된 거죠. 그거는 토종을 할 필요 없이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그 헤드폰을 이렇게 키워서 전파를 많이 접수를 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말들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한 수법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일본이 사실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이 일본 쪽에 그러한 비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요.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이라든가 미리 미국 쪽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패해서 2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일본의 패배로 이어집니다. 그것도 정보를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캐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한미일은요, 그 정보를 공유합니다. 특히 군사 정보를 공유를 하는 시스템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지소미아라는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가동시켰다라는 것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새는 그것을 리얼타임으로 순식간에 교환하는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한국하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미일, 삼국 공동으로 순식간에 군사 정보를 교환합니다. 특히 처음은 그것은 북한에 관한 정보였어요. 그러나 정보라는 것은 북한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중요한 군사 정보라고 생각하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쯤에 한국의 군사 기밀이 미국의 일간지에 갑자기 보도가 됐어요. 그거는 미국 쪽에서 한국 내에 그러한 기밀 정보까지 수집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한미일 건조 라는 차원에서 일본도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즉각 교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보에 대해서도 일본 쪽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이시바 촌리가 12월 4일에 계엄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바로 그 아침에 기자들이 일본 안에서 이시바 촌리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표정이 아주 알고 있었다라는 표정. 그러니까 혹시 처음 들었다고 하면 좀 놀란 표정이라든가 그거는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이네요 라든가 뭔가 이야기가 있어도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우리는 특단의 그리고 중요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그 정보에 접해 있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미일 간의 그러한 정보 교환 시스템으로 인해서 먼저 미국 쪽에서 알게 되면 일본 쪽에도 금방 간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러한 위치에 미군 자체가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주기지라는 것을 미군이 한국의 평택에 갖고 있습니다. 그 우주기지는 역시 우주,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공간을 말하죠. 우주 공간, 그러니까 우주군이라고 해서요. 그러한 군대를 스페이스 포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다르게 공중을 왔다 갔다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또 한국군하고 함께 이것을 가동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군만의 정보로 비밀리에 하기가 어려워요. 요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반대할 만한 내용을 한국군이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하여서 사실상 미국 대사관에서는 금방 한국 대사관에 문의를 했고, 그런 게 다 지금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쪽의 국회의원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한국의 여러 매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 상당한 안쪽 모의를 금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다. 혹시 모의를 금이려고 하면 한국만에 그럴 경우는 한미 관계를 단절시켜야 하는 거죠. 이것은 어렵잖아요. 윤 대통령이 만든 게 한미를 건지고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것으로 이번에 굉장히 많이 당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보 공유가 활발한 상황에서 계엄은 시작부터 힘든 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그 벙커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밖으로 많이 안 나가요. 거기는 총파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뉴스로 나와 있는 것은 롯데리아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든가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만의 비밀스러움 또 미국을 배제하여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또 평택의 모든 미군 부대가 가지 않았고 대통령실 바로 옆에 그러한 정보부
사실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망각했는지 대통령 자체가 군으로 가지 않았고 하니까 약간의 판단 오류가 있었고 처음부터 계엄한다라는 것 자체가 판단 오류인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계엄과 시위 문화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본 사람들의 거의 70%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주었다라는 부분이죠. 한국에서 보면 윤 대통령의 그러한 일본에 대한 태도는 굴욕적인 외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안에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표면적으로 보니까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단히 우호적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한일 관계도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느낀 일본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실패했지만 물론 계엄 자체에 대해서도 일본인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계엄이라는 것은 모르문이다. 45년 이후 일본은 계엄이라는 것이 일본의 법에서도 헌법에서도 사라졌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군하고 달리 일본군은 없고 자위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군대가 한국 전체에 대해서 통치하려고 나온다라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뭔지 몰라 일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 정도의 뉘앙스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오히려 계속 윤 대통령의 움직임은 체포당하고 구속당하고 그런 것이니까 굉장히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최근 일본 내 혐한 분위기는 어떤가요? 먼저 혐한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1차 내각이 2006년에 시작돼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은 시기에 혐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2차 아베 정권에 넘어가가지고 그것이 거의 8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혐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장합니다. 그 이후 그 스가 키시다 정권까지 와가지고요. 일단 혐한이라는 것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쪽에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은 일본의 특히 극우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스파이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면서 그러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혐한이라는 것을 키워나갔어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돼가지고 혐한이라는 것을 거의 할 의욕을 상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일본이 또 요청하지 않는 것까지 나서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해줬다. 한국에서 보면 그거는 친일 구력외교였는데 일본에서 보면 좋은 거잖아요. 오염수 반유도 이것은 오염수가 아니다 라고 해줬고 그러니까 일본은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사도관산 같은 것도 사실 사도관산은 일본 안에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 그런데 일본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이곳을 등록해 주었다라는 게 있으니까 혐한이라는 것을 하는 그 세력들도 이제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혐한이라는 것을 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일본의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때까지의 혐한도 상당히 정치적인 그러한 배경이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혐한이 부활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도 역시 폐후에는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요. 요새 한국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고 어떤 집회는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또 나눠주는 그 사진도 찍혔고, 그리고 또 어떤 목사가 5만 원 줄게라는 이야기가 녹음되어 유튜브에 나가기도 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혐한 시위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보통 아르바이트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혐한 시위에 나가서 한국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온 사람이 자신을 돌아봐서 굉장히 나쁜 것을 했다. 그렇게 반성한 사람들 꽤 있었고, 그 사람들이 SNS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하루에 15,000엔이었다라든가 단시로서는 15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한 돈을 받았다. 그래서 중심적인 사람들 빼고는 그 아르바이트로 동원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한국하고.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본 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양심적인 시민들이 나서서 카운터 혐한 시위라는 것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혐한 시위가 다시 부활을 태워도 카운터 혐한 시위가 또 부활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국에서도 윤석열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또 싸우잖아요. 일본 안에서는 혐한 찬성, 혐한 반대 이렇게 또 지금까지는 싸우고 있었어요. 약간 좀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있다, 배경이 좀 다르다고 해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거든요. 혐한의 사례와 근본적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베 신조의 1차 정권이 만들어졌을 때 2002년에 사실 함께 만들어진 것이 혐한 시위였어요. 혐한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그 제특회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제1한국인의 특권을 반대하는 모임이었어요. 그것을 제1한국인의 제, 특권의 특, 그리고 모임의 회, 제특회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였습니다. 사실 아베 신조 정권 자체하고요, 그러한 제특회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신조 정권의 그 장관들 있잖아요. 그 장관들의 후원회라든가 그 후원회의 회장,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혐한 시위에 나가는 제특회의 간부라든가 그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아베 전 총리가 그러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극우적인 세력을 많이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 기반으로 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혐한 시위에 또 목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 총리가 총리로서의 혹은 정치인으로서 당시 계속 지지자들을 많이 만든 하나의 방법은 북한 대립이었어요. 그거하고 같은 시기에 제특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고, 그 사람들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한국까지도 적으로 간주하여서, 특히 문재인 정권, 문재인은 북한하고 사이좋게 가고, 그리고 중국하고도 사이좋게 가고, 일본에게는 나쁘게 갈 것이다 라는 프레임을 처음부터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북한하고 한국이 먼저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통일되지 않아도 공존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의 극우 세력은 한국이
북한하고 대립하고 있어야 한국 내에 일본 극우 같은 극우 세력이 힘을 얻게 돼가지고 그 한국 내의 극우 세력하고 일본 내의 극우 세력이 연대를 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극우 세력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통일이 되거나 북한하고 남한이 사이가 좋아지면 일본의 극우의 어떤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요, 이거 한국하고도 비슷해요. 반공, 친미예요. 그런데 아시아에서의 반공라는 것은 북한하고 중국이에요. 그러나 사실 중국은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 아니잖아요. 사실 북한도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 아니거든요. 지금 완조 국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반공이라는 거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일본의 극우들은 반공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러한 반공을 외치는 사람들하고 연대하여 자신들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06년쯤에 결단을 해요. 한국의 한시는 노무현 정권이었잖아요. 노무현 같은 정권이 다시 한번 한국에 생기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수, 또 극우에 가까운 사람들이 남한에서 집권해야 된다. 노무현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의 문재인도 안 된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일본 극우들은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 누구를 지원하면 되느냐? 그때 일본 극우가 결론 냈어요. 이거는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2006년의 이야기예요. 그때 결론 냈습니다. 뉴라이트다. 왜냐하면 뉴라이트는 원래 좌파였다. 원래 운동권이었고, 그러니까 한국 내에 좌파 진보 세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향해가지고 지금 우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좌파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뉴라이트를 지원하면 다시 한번 한국의 노무현 같은 정권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일본 쪽에서 잘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책에 썼어. 대담하는 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죠. 향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까지 한국하고 일본이 여러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도 많은 한국 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 세력이 한국을 위해서 혹은 한국의 포스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의 보수 세력을 혹은 뉴라이트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한국을 리더해 나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은 이미 일본 안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국 안에서 뭔가 새롭게 보장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안에서는 또 오히려 굉장히 많이 또 비판받고 있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논낙당해가지고 한국 안에서 뭔가 이거 새로운 이야기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전체성을 오히려 훼손하면서 일본을 위해서 한국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거짓말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가 될 때 일본의 주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뉴라이트라는 게.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모두 버려야 된다. 이것은 1905년쯤부터 시작된 단시의 친일 세력 이루치네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현재 뉴라이트는 거의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905년쯤부터 시작된 이루치네도 폐후에 일본이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밀정이 된 손변준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하고 일본이 한일 군사동맹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서 또 한국하고 일본이 1대1의 관계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게 한일 합방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일치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일 합방이 아니라 한일 병합이 되어버렸습니다. 병합이라는 것은 그 일본 아래에 한국이 들어가는 식민지화였고, 그러나 일진의 사람들은 일본이 주장하는 거짓말, 한국하고 일본이 1대1의 대등한 관계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아마도 지금 뉴라이트의 여러 사람들도 일본하고 함께 가면 한국이 더 발전하고 또 일본하고 대등한 관계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다, 그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는 역사를 많이 잊어버리고 그냥 현재만, 그리고 오늘만 보는 그러한 경향이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 역사적인 입체적인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내 유행 중인 초저가 슈퍼란 무엇인가요? 일본 안에서 초저가 슈퍼라는 것이 상당히 유행합니다. 이유는 엔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수입 물가는 올라갔습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일본 전체의 물가는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일본 안에서는 일본인들의 월급을 거의 사실 30년 전도 전식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요새 들어와서 전이었던 기시다 전 총리가요, 월급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월급을 올렸는데, 그러나 물가 상승폭 보다 물가가 올라간 그러한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임금은 즉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가게에서는 뭔가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가 슈퍼라는 것이 많이 생겼죠. 거기는 하나의 제품의 마진, 이익은 거의 받지 않고, 그러나 굉장히 많이 팔려고 하는 거죠. 많이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싸요. 굉장히 싸고, 일본에서 500엔 코인이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한국 원으로 4,500원 정도가 되는데, 왕코인 도시락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왕코인이라는 것은 그 500원 코인이 하나. 그러니까 5,000원 정도, 5,000원 이하로 살 수 있는 도시락 같은 거, 그것이 많이 선호되는 거죠. 그것으로 점심을 다 해결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초가 슈퍼가 유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제 대학교 시절에 1970년대 후반이에요. 그때 캔커피라든가 이런 것은 100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0엔이에요. 40년 동안 20엔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물가는 40년간에 5배, 6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원자재 같은 것은 똑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야 되는데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거는 이유는 하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월급을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을 줘야 하는 돈을 계속 저축해가지고 기업 자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돈을 보통 기업에서는요, 인재를 양성하거나 교육하거나 그런 것에 많이 써요. 사원을 위한 복지라든가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일본의 많은 기업은 그런 것도 많이 안 해요. 세계에서 회사원을 교육하지 않는 나라, 선진국 중에서 일본이 유일해요. 다른 나라의 인재 양성비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것은 미국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10분의 1 이하밖에 안 써요. 한국도 그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회사의 질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러나 일본 그것을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쓰는 돈을 오히려 다른 데 돌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낮춘다 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일본의 생각은 싸게 들어오는 중국 제품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것도 한국하고 일본의 사고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제품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한국 제품보다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게 좀 있잖아요. 중국 김치보다 한국 김치가 맛있고 다 중국 김치 먹으면 금방 알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국 제품은 싸도 좋지 않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 비싸도 사요. 그러나 일본의 기업들은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고 일본 제품하고 중국 제품이 비교가 되면 일본 제품이 패배를 한다. 그러니까 일본 제품의 가격도 싸게 쭉 유지를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배착이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월급을 올리지 않았어요. 한국이 IMF를 겪었을 때 일본도 어려웠거든요. IMF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 노사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월급을 올리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회사원을 잘리지 말아라.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예해고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60세, 올해부터는 65세까지 전년 가능하거든요. 전년 대직은 65세까지. 한국은 40세 지나면 언제 그만둬도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일단 60세, 올해부터는 65세, 앞으로는 전년을 없앤대요. 그러니까 저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더 물가를 싸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리고 또 월급을 올려라 라고 해도 올리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일본인들이 이런 부분은 너무 순해가지고요. 월급을 올려달라라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회사원들만 비교하면요. 월급을 올려달라라는 회사원은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70%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나 일본은 70%가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을 안 합니다. 반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없네 라고 해서 월급을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올려달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쓸데없이 참았어요. 이 참았던 부분이 일본이 경제대국이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굉장히 안 좋은 미학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의 위상이 떨어지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시 한국은 IMF를 겪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수술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고통이 심했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IT화, 현재는 AI화로 사람들이 적어도 선진 기술만 있으면 계속 발전할 수가 있는 기반을 그때 닦았어요. 물론 현재 문제가 없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일본은 일단 전예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윗사람들이 그대로 남았어요. 윗사람들이. 결국은 한산 이야기가 나오는 연공서열 이게 많이 남았고 그리고 종신고용 이것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거 무너진 회사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아직 일본에서는 이 특유의 기업 문화가 20세기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폐해가 뭐냐?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윗사람들이 IT, AI라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세대가 다르면요. 낡은 세대는 그 세대의 생각만으로 다 성공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많이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는 공부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일본에 많기 때문에 일본은 IT, AI에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활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AI에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월급이 너무 작아. 20년 이전의 월급 초봉 거의 비슷해요. 제가 대학교 때 그러니까 이거 40년 전의 이야기인데 한국 원으로는 220만 정도였어요. 초봉이 당시 40년 전에 초봉이에요. 지금은 250만 정도예요. 일본의 초봉. 그게 좋은 회사에서요. 괜찮은 회사에서도 그렇다. 왜냐하면 연공 소열이기 때문에 위에 가야만이 높은 월급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한국보다 월급이 낮다.
지금 한국은 조봉이 좋은 회사이면 월급 자체가 적어도 300, 400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곳에 60%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주 으스한 인재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데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고 다른 외국의 회사로 들어가 버리고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인재 유출의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고 이게 일본의 큰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화됐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일본 정부가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화웨이라든가 그런 데 가지 말아라. 물론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도 그러한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도 가요. 일본인들은 한국보다 훨씬 자유해요. 그런 거. 한국은 오히려 중국의 그런 회사에 간다면 지금까지의 정권에서는 이거 뭐 매군노 같이 그런 식으로 봤잖아요. 일본은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도쿄에 있는 화웨이 본사에 가면 660만 원 정도 주니까 조봉.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에 또 진짜 본사에 가면 총 500만 원 정도 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죠. 혹은 미국의 콘설턴트라든가 우수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유럽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본에 인재가 안 남아. 그래서 IT라든가 AI에 키스르도 있고 그리고 참비, 소르비도 다 있어요.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대로 작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일부 락텐라든가 소프트뱅크라든가 그러한 괜찮은 대기업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거는 극히 일부잖아요. 80%는 중소기업입니다. 일본 내 길거리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도 역시 일본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남녀의 월급 차이가 아직은 있고 또 그 여성이면 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성들이 옛날부터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새는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의 요인은 그 여성들이 굉장히 피스를 갖고 있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상대해주는 그러한 호스트 클럽 라는 데에 가는 여성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 도쿄나 오사카 도시에 나온 그 여성들은 처음은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고독하고 쓸쓸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번화가에 갔더니 굉장히 미남의 남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그런 그 어떤 콩물을 보게 돼요. 이게 나이트 클럽 아니라 호스트 클럽입니다. 한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호스트 클럽에는 호스티스가 아니라 호스트가 있는 거죠. 남성들이 여성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남성의 밖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미남이에요. 왜냐하면 그 매상을 많이 올린 사람의 사진을 밖에 또 내걸어요. 그 호스트 클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미남들이죠. 그 호스트들이 여러 곳에서 또 유인을 해요. 처음은 무료다.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 가면 이제 돈을 내기 시작하죠. 이게 또 돈을 금방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나중에 갚아도 된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계속 다녔더니 이제 갚을 수 없는 정도로 빚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은 호스트가 일부도 아니라 굉장히 이게 보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호스트는 요새 길거리에 그냥 서서 손님을 맞으면 그냥 돈을 하루에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특히 도쿄의 신주쿠, 신호쿠보, 공원이라는 것이 젊은 여성들, 10대도 있고요. 젊은 여성들이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다침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지방에서 가출을 하여서 나온 소녀들도 있고요. 가출을 했기 때문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호스트 클럽에 가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다침보를 하는 것입니다. 타츠는 쏘다
기다려라는 뜻이고, 응보라는 것은 그대로 기다린다, 서서 기다린다, 뭐 그런 것인데, 다침보 하면서 손님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일본 도쿄 신주쿠의 어떤 곳에 가면 여성들이 그냥 서 있어. 2m 정도의 간격으로. 근데 거기에 남성들이 다가가서 이제 코레를 하는 거죠. 오르마로. 그렇게 해서 합의하면 틀이 어딘가에 사라지는 거죠. 근데 옛날에도 이런 것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기는 했는데 연령대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 40대, 50대의 여성들도 많았고, 진짜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워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침보는 하지 않았어요. 거의. 중간에 야쿠자, 폭력배가 키워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손님으로 유인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폭력배들이. 그렇게 해서 손님하고 그 여성을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폐후에는 야쿠자 조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요. 개인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다 하고 있으니까 어떤 다른 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서 있어요. 오사카에도요, 도톤보리라든가 좀 유명한 번화가에는 도쿄하고 비슷하게 서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한번 대대적으로 경찰 쪽에서 그런 여성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거에서 다른 데로 이동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찰의 단속이 매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문제이고, 또 이거만 문제가 아닙니다. 요새 일본 여성들이 해외로 갑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보는 것보다 엔조니까 엔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달러 혹은 원 이것을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미국이나 또 한국에 오는 거예요. SNS에도요. 가끔 이상한 게 들어와요. 오랜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뭐가 오랜만이야. 그러고 다 삭제하는데, 이게 그것이구나. 뭔가 왜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내는 거죠. 특히 일본의 라인, 일본 사람들 라인 많이 쓰죠. 제 라인의 주소가 이곳입니다. 거기에 좀 접속해 달라. 그러면 더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근데 한국말을 하니까 이상해. 그런데 일본인인 것 같던데 라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일본인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사람들은 그 한국인 업자가 들어가 있을 거죠. 막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요르토의 소녀들이라는 그 일본인들은 뭐 30명 정도, 일본 여성들. 그런데 4명 정도의 그러한 경영자는 다 한국인이었다라는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성매매 관광 수도 됐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인가요? 도쿄의 신오쿠보, 오쿠보 공원, 지금 명소예요. 거기에 가서 그 유튜브 찍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또 여성들이, 또 젊은 여성들, 또 어린 여성들이 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소가 돼버렸어요. 성매매 하지 않아도 외국인이면 가서 보고 싶은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특히 남성이면. 그래서 거기에 또 외국 손님들이 보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해외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도쿄에 갔으면 거기에는 호텔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스파 가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좀 신오쿠보 가보자. 그리고 또 신오쿠보는, 그리고 오쿠보 공원이라는 거 한국의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거기서 혐한 시위가 많았던 데입니다. 거기는 신오쿠보예요. 그런데 오쿠보 공원이라는 곳은 신오쿠보하고 신주쿠라는 역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오쿠보 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주쿠에서 신오쿠보의 코리아타운으로 넘어갈 때 오쿠보 공원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호스트 클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호스트 클럽 공원에 모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건가요? 먼저 코로나 때 잘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잘린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탄시도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없어졌다.
라고 해서 일본 정부가 상당히 그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려운 요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요선들이 도쿄나 오사카의 그러한 집값도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선들이 또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파조스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이전의 경제 상황을 일본이 완전히 회복한 것도 아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서는 그 여성의 취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면에서 남성하고 비교할 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약한 입장에 있는 여성들, 지방에서 올라와서 학력도 없고 그러면 약자가 되잖아요. 일본 사회에서는, 한국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약자가 되면 그 돈을 어떻게 해? 라고 하여서 그런 식으로 또 호스트에 빠진 여자들이 당장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주 손쉽게 그 하루에 굉장히 많이 번대요. 하루에 많이 버는 여성들은 보도에 의하면 3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니까. 그건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하루에. 그러면 호스트한테 1,000만 원 빚이 있다라고 해도 뭐 일주일 정도 열심히 하면 이게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쉽게 보니까. 그래서 요새 일본에서 그 매독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뉴라이트가 정부를 등에 업고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 2002년에 일본 안에서 극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논의를 합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을 위해서 한국의 어느 세력을 지원하면 좋겠는가라는 그러한 논의였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극우라는 것은 반공, 친미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왔어요. 그 이외에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6.25 때에 미국이 사실상 45년에 일본의 패전으로 망한 것이 일본의 극우입니다. 그러나 6.25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한 극우 세력층에서 친미, 미국의 협력을 맹세한 사람들은 부활을 시켜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미국 쪽에서 생각하여서 일본의 일부 키시노부스케 같은 A급 전범, 키시노부스케는 아베 신조 총리의 외할아버지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부활을 시킨 거예요. 풀려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A급 전범 혐의자였지만 이제 석방되어가지고 그러한 친미 그리고 반공 이것을 계속 외치면서 현재 일본의 극우 세력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친미는 괜찮지만 반공이 있어야 돼. 반공이 있어야 되는데 남한 쪽에서 그 북한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공산주의 세력을 사실 없앤다. 이게 남북 하나가 되어가면 사실상 공산주의도 지금 없잖아요. 그 권위주의 세계도 이게 남한의 자유민주주의하고 혼합되어가지고 바뀌어나가잖아요. 그런 거 안 된대요. 공산주의 세계가 있어야 돼. 지금은 사실 북한도 완전한 공산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배급이라든가 안 해요. 지금은 다 그 시장이라든가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도 그러잖아요. 중국도 사회주의 시장 경제예요. 완전한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배급 사회이거든요,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일단 일본 극우는 반 공산주의를 외쳐야 돼요. 그게 사라지면 그 사람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남한의 어느 세력을 지원하면 그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러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 결론은 뉴라이트다라는 결론이 나문이다. 그냥 보수 진영을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니냐인데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한국의 보수 진영은
결국은 북한하고 평화 통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된대. 끝까지 북한하고 대립하는 사람들이면 이게 남북이 대립으로 가잖아요. 이게 일본 극우에는 좋은 거예요. 남북이 대립으로 가면 남한이 일본 극우하고 똑같은 세력이 된다. 그러면 이게 서로가 협력하면서 반공 그리고 친미라는 것을 내세울 수가 있잖아요. 계속요. 근데 그거는 뉴라이트래요. 왜? 뉴라이트는 원래 차파였다. 차파였기 때문에 차파인데 소련의 붕괴로 이제 군사주의나 사회주의의 그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전향했다. 포스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회주의를 믿고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계속 하나하나 부정했더니 이제 끝까지 와버렸어. 와버렸는데 그 완전히 극우적으로 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원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공부했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 극우가 볼 때 이게 2002년의 이야기니까 2002년에는 그 노무현 정권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러한 뉴라이트 사람들은 노무현이라든가 그러한 그 진보 세력, 좌파 세력의 내부를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뭔가 그 대책을 세울 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전향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일은 없다. 완전히 완벽한 반공주의자다. 라고 해서 뉴라이트 지원을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요. 또 조금 말씀드리면 그게 2002년이거든요. 그 책이 있어요. 책의 이름은 이거 일본 책인데 한국 북한의 거짓을 간파한다 라는 책이에요. 그 안에서 이러한 논의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해가 2007년이잖아요. 2007년은 한국에서는 대선이 있었어요. 12월에. 그때 이명박 후보가 나와서 이명박 후보를 대거 응원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뉴라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그러한 일본의 이야기가 있어서 2007년 이게 뭐 연결되어 있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너무 그 정황상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독도로 가버렸기 때문에 일본이 볼 때 이명박한테 좀 기대를 했는데 안 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를 했죠. 그런데 박근혜도 탄핵을 당했어요. 그러나 박근혜 시절에는 국정교과서에게 뉴라이트 학자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때도 1948년 8월 15일을 공국절로 하자라는 논쟁이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실패를 했어요. 바로 탄핵 때문에요. 그런데 문재인 시절은 일본 극우파는 문재인을 좀 더 끝까지 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비이성적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되기 이전부터 문재인 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다시 보수 정권, 윤 정권이 됐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 20%대. 이거 또 잘못하면 10%대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음 정권은 다시 진보 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일본 쪽에서 이러한 시각들이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후퇴한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해서 나머지 윤석열 정권 3년간 안에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고 이 정권의 중요한 위치에 앉힌다.
그러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있다라는 거 어디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특히 2020년에 그러한 뉴라이트 육성 계획의 시작, 그것을 볼 때 2020년 이후 18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뉴라이트 사관이라든가 뉴라이트계 책들이나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결 고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의 연결 고리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뉴라이트계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서, 그리고 이상하게 태고 지금 정권의 요직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뉴라이트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임명되는 사람들의 역사관이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거는 한국의 전체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체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인사들이 많이 임명되었어요. 이러한 부분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뉴라이트가 번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기 위해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한일 군사동맹.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삼각형의 나머지 부분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동맹입니다. 이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반일 감정 같은 것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라이트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생각이 옳다, 그쪽에 맞추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45년까지의 일본의 한국 지배는 이것은 한국을 근대화 시킨 그러한 은혜의 시기였고, 이거는 식민지 근대화론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거는 일본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착오로 일어났던 것이다.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손노예로 일부러 삼은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손노동자가 된 것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죠. 그리고 간제징용 같은 것은 실제로 없었다. 그때는 전쟁 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 극족자였기 때문에 일본 극족자를 전쟁 시에 동원하는 것은 국제법으로 불법이 아니다라든가 논리를 다 만들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요? 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 말을 하면 속아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일본 극우들은, 그리고 뉴라이트들은. 왜? 한국 사람은 핵심 부분을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용 하나 둘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 뉴라이트가 요새 하는 이야기 중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일본인이었지 않느냐. 이게 가장 요새 많이 됐어요. 그렇다면 완벽한 일본인이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일본 극족자, 물론 외부에서는 일본 극족자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선의 호족을 그대로 가지면서 일본 극족법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완전한 일본 극족자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조선의 호족이라든가 조선의 극족이 있잖아요. 먼저 이것을 완전히 없애고 일본 극족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가능해요. 당신들은 먼저 조선 극족을 버려라. 그렇게 해서 일본 극족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자. 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완벽한
일본 극적자예요. 그러면 어떤 권리도 어떤 의무도 똑같아요, 일본 사람하고. 근데 그건 하지 않고 싶었어요, 일본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 일본 극적 가는 거 싫어 라고 해서 어디 다른 데 가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그게 가능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잡아놓고 있어야 되니까 한국 극적을 가지면서 그 위에 일본 극적을 그냥 덮어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극적만 일단 외부에서 볼 때 일본 극적자다 그 정도로 하고요. 외국에서 볼 때. 그러나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형법 같은 것이 달랐거든요. 형법. 일본 완전히 같은 국민이면 형법이나 민법이 똑같아야 돼. 그런데 먼저 형법이 굉장히 달랐어. 태형이라는 게 쭉 있었거든요. 1920년대까지 있었어요.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없앴지만 일본에서 그런 거 없었거든요. 태형, 온도를 때리잖아요. 그것도 일본에서 절대 없는 내용, 예를 들면 50대 이상의 대형 이런 거였어요. 지금 그 형법을 보세요. 다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슨 이하잖아요. 이상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조선인에 대한 형법은 50대 이상의 태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죽여도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국민으로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요, 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고문제도가 있었고요. 조선에 대한 고문제도. 그리고 일본에서는 모든 것을 의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회 같은 게 전혀 없었고, 그렇죠? 조선 내에서 자치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하나도 없었어요. 조선 천독에 명령이 포비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그 일왕의 친령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도 모두 그 일본 의회에서 다 뒷받침했어요.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은 한국에 없었어요. 찬식개명 같은 거 그런 것은 일본에는 없었고 한국에만 물론 다 그렇게 됐고요. 또 찬식개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벌금이라든가 벌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이런 것도 뭐 쉽게 말하면 굉장히 달랐어요. 여러 면에서. 그냥 성모권을 절대 주지 않았어요. 성모권, 비성모권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의무만 강요했어요. 그거는 진병하고 징용이죠. 이거는 그 목숨을 내놓아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국민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시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세계의 법의 산식이에요. 그것을 일본이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 1943년에 가이로 선언을 냈을 때 한국이 노예 상태에 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 상태니까 일제강점기가 노예 상태. 이것은 일제강점기는 불법이다라는 뜻입니다. 소양연합국은 일제강점기가 불법이라고 처음부터 선언했고 그것을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도 수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라이트가 말하면 그때 일본인이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해야죠. 뉴라이트란 무엇인가요? 책을 출간하고 심포지움하고 여러 가지 강연회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전파시키는 거죠. 종교적으로 말하면 전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리다, 믿어라 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강연이나 유튜브 방송이나 혹은 학교까지 만든 데도 있고 그래 어떤 활동 시위하거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그 위안부 문제 손노예가 아니라 손노동자였다. 혹은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시위를 해요.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제거하라 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러나 보통 시위라기보다 심포지움, 유튜브, 책 출간, 강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뇌 구조를 바꾸겠다.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